그날 제자는 편지를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끝에서 오래된 봉투가 찢어졌다. 그리고 교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이 이야기는 40년 전 그 교시에서 시작됐다. 1982년 가을,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한 중학교. 교정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낡은 교사동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 45의 나이, 20해를 교단에 선 그는 언제나 같은 말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 구석 한 아이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호, 15살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세상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윤호의 아버지는 석 달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만 남기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윤호는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 방과 후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학교에 오면 늘 졸았고 숙제는 한 번도 해오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은 그런 윤호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숙제를 안 해왔나? 너 이러다 인생 망친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은 자신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호가 또 수업 시간에 졸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참다 못해 교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윤호, 밖에 나가 서 있어. 윤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너무 마른 어깨, 해진 교복, 구겨진 운동화. 하지만 박 선생은 그저 훈육이 필요한 학생으로만 봤습니다. 그날 방과 후 박 선생은 윤호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너 이러다 퇴학당한다. 정신 차려. 윤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몰라요. 아무것도.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선생은 인상을 썼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내가 게으르다는 것 말고. 그 말에 윤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윤호는 또 지각을 했습니다. 박 선생은 참다 못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손 내밀어. 윤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초리가 손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윤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반 아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호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선생은 가정 방문을 갔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윤호는 서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혼자 돈을 벌러 갔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은 은퇴를 했고 윤호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폭력 교사를 고발합니다. 글쓴이는 윤호였습니다. 그는 40년 전 그날의 일을 적었습니다.
체벌, 모욕, 무관심.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박 선생의 이름은 세상에 낙인 찍혔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 아이의 눈을 보지 못했을까? 박 선생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3년 겨울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은퇴한 박 선생은 6평 남짓한 월세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교사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낡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3면 4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폭력 교사 아직도 반성 안 해. 박 선생은 그 제목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사엔 윤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살고 있더군요. 박 선생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아직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40년 전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력 교사라는 낙인이 찍힌 뒤 학부모들은 그를 멀리했고 동료, 교사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정년 퇴직은 했지만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교단이었지만 마지막은 쓸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웃 할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나물이에요. 박 선생은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그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은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성적표, 학생 명단,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엔 희미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손이 떨렸습니다. 박 선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영수증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1982년 10월부터 1983년 3월까지 6개월치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수납일란엔 모두 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총액은 당시 월급 6개월치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윤호의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에 달려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급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박 선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털었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윤호의 어머니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윤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윤호가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체벌 교사로 낙인 찍히는 한이 있어도 윤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박 선생은 영수증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뎠던 것들이 이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땐 말할 수 없었다. 아이를 지키고 싶었으니까. 그날 밤 박 선생은 영수증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선택. 그것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윤호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 아이가 살아있고 성공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는 것.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어갔습니다. 박 선생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과거도 상처도 오해도. 하지만 진실만은 덮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또 다른 비극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혀버릴까요? 박 선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여전히 윤호를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2024년 봄, 한 방송국 제보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해결 스캔들, 40년의 진실을 다루고 싶습니다. 제작진은 윤호를 섭외했습니다. 이제 55이 된 윤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40년 전 그날의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윤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15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제아로 낙인 찍고 회초리로 때렸죠. 그날 이후 저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폭력 교사 처벌해야 한다. 40년 전에도 이랬다니 끔찍하다. 그때였습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인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이웃입니다. 그분께 이걸 전해달라고 부탁받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직접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은 윤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진실을 아실 겁니다. 윤호는 어리둥절한 표情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따라갔습니다. 봉투를 여는 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낡은 영수증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1982년 10월, 11월, 12월 6개월치 병원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영수증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납일란에 적힌 이름, 박 선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명, 그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6개월 동안 어머님 병원비를 전부 내셨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으셨어요.
그 사실을 당신이 알게 되면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까봐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윤호의 손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습니다. 스튜디오가 고요해졌습니다. 진행자도 스태프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윤호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여인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필체.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윤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아팠어.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박 선생님이 엄마를 살려주셨단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엄마가 쓰러졌고 선생님이 병원비를 전부 내주셨어. 선생님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내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생님을 원망하지 마. 선생님은 널 사랑했단다. 편지를 읽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55 중년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윤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4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미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방송은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오해했다.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셨구나. 진짜 스승이다. 그날 밤 윤호는 박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오늘 아침 병원에 가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윤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뒤엔 평생의 고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날 선생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계신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가셨다고 하시던데요. 윤호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박 선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윤호예요. 선생님.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호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틈 아래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밀려 나왔습니다. 윤호는 몸을 숙여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편지였습니다. 박 선생의 글씨체였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호야, 용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선생은 너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 그저 내가 바르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이제 그만 나를 찾지 마라. 그리고 살아가거라. 내 앞날을 위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윤호는 편지를 꽉 쥐고 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선생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선생님을 오해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문 앞에 그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윤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초리를 맞던 그날. 그날 선생님의 눈빛. 그 눈빛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 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 한 장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그림,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한가운데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커서 의사가 될래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요. 윤호는 그 그림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선생님은 40년 동안 이 그림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던 제자의 그림을. 그 그림 아래엔 희미한 연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윤호야. 꼭 그렇게 되거라. 선생은 믿는다. 윤호는 그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의 필체였습니다. 40년 전 그 글씨. 그 글씨 속에는 한 스승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정의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윤호의 목소리가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그를 안아주는 것처럼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을 돌아봤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박 선생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윤호를 봤다. 40년 만이다. 많이 늙었구나.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제자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윤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박 선생의 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며. 하지만 선생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통의 편지가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거리엔 벚꽃이 피었습니다. 윤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봉사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진료소 간판 옆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그렸던 그 그림. 의사가 되고 싶다던 소년의 꿈.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 꿈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윤호는 그 그림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목에는 낡은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명찰. 40년 전 중학교 때 달았던 그 명찰이었습니다. 윤호는 박 선생의 방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이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명찰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담임 박 선생 윤호는 그 명찰을 매일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부적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겠다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겠다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진료소에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선생의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방송국에 영수증을 가져왔던 바로 그 할머니. 윤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에게. 박 선생 유언.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언.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가고 싶다고 하셨대요.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당신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윤호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선생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미안하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서. 하지만 선생은 행복했다. 너를 제자로 둔 것이 자랑스러웠고, 내가 바르게 자란 것이 기뻤다. 40년 전 그날 선생이 너를 때린 것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알아다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서툴고 어리석은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다는 것을.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욕하지 말아달라. 윤호는 내 제자다. 그 아이가 나를 미워했다 해도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윤호야, 부디 용서를 구하지 마라. 용서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저 살아가거라. 내 앞날을 위해.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이 못난 스승을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다. 편지를 다 읽은 윤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류는 집 등기부 사본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40년 전 대출받았던 그 집. 이제 그 집의 소유자는 윤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계절은 다시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윤호는 박 선생이 살던 그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박 선생 기념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선생님의 삶을 기억하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그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선생님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매주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환자 20명을 봤어요. 다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그가 지켜낸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윤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명찰을 쓰다듬었습니다. 담임 박 선생. 그 이름이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영원히. 용서는 잊음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일이다.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고 기념관 창가에 선 윤호의 뒷모습만 남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